올해 10년째 하는 라주학 강좌입니다. 오늘 이러한 의뢰는 생략하고 간단한 원장님 인사 말씀과 원장님께서 교수님 소개하는 순서를 갖고 라주학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인사 말씀 겸 교수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국장에서 이야기했지만 라주학을 한 지 10년이 됐네요. 10년. 그전에 처음에는 나주 문화나 역사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적인 내용이라든가 교양적인 내용들을 우리 나주의 진짜 진수가 뭔가, 정신이 뭔가 이런 생각까지 많이 들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자리가 비면 천호거든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처음 목사님이 보시니까 처음 오시는 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교회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답했냐면 저는 버스 기사입니다. 버스 기사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앞에는 안 하고 다 뒤로 갑니까? 나는 들어가라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운전석 뒤에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온가, 어떻게 말씀하셔야 뒤로 들어가는가 알아보러 왔습니다 했던 지금 유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신 분들처럼 뒤에 계신 버스에 타서 승객이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아까 말한 대로 한창 바쁜 농번기라 아마 많은 분들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우리 기 선생님은, 기 박사님은 우리하고 벌써 몇 번을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셨고 그래서 특별한 소개를 안 드리고 여전히 70을 넘은 고령은 아니고 노령으로 준비한다. 오늘도 오전에 강의하셨고 여기 끝나고 나고 오늘 저녁에 또 강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오라는디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명강사로 알려졌다는 말씀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주의 의병정신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우리 기세기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너무 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했더니 안 오셨고 아마 향토사에 대해서 일가견이 우리 범초 윤혜정 원장님도 일가견이 있으시고 나중 분들은 제가 몇 분 이렇게 뵈면은 다 향토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했는데 염려가 딱 들어맞은 것 같아요. 너무나 뻔하고 다 아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같으니까 에이 뭐 뭐라고 할까. 그래서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아까 차를 타고 제가 시내에서 강의하고 바로 여기 와서 저기 지인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동신대학교 앞에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프랑카드가 보이고 있어요. 프랑카드가 건재 김천일 선생 거병 몇 년? 몇 년? 김천일 선생님께서 다 아시죠? 예. 고개를 끄덕도 안 보시고 뭘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아니, 지금 이렇게 여쭤봤을 때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내가 아무 이야기를 해도 2시간 동안 지금 풀로 이야기를, 2시간 풀로 해요? 1시간 반? 논스톱으로 중간에 떡도 먹고, 커피도 한 잔씩 해야죠. 그죠? 네? 434년. 맞아요. 저는 아까 보니까 현재 김천일 선생님께서 의병을 모아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신 지가 올해가 434년 딱 그래서
444. 434년이에요. 그래서 얼른 딱 뽑아봤어요. 1593년에 진주성 전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6년이니까 434년이에요. 근데 외우기도 좋죠. 434. 그걸 안 했으면 나도 못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 선생만 이렇게 아시는 것이 에이, 제가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이렇게 드렸듯이 유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도 특히 호남 사람들은 알고 또 알으셔도 더 상세하고 그다음에 더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유병사입니다. 그래서 유병에 관련된 이야기만 4시간을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1시간 반만 내라고 그렇게 10분 쉬고 그런까지 하면은 1시간 40분 그렇게 1시간 40분에서 다음 주 18일 제가 또 들어있죠. 그래서 그 주제를 쭉 할 거예요. 다음 주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연결된 이야기로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강의, 말씀 이런 거 드린다는 처음보다도 호남 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내는 것인가. 우리 앞에 제일 앞에 나중에 한국 유도회 회장님이 딱 지금 겉에고 앉고 계신데 이게 무명부의 정신은 유교 정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무명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대충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놓은 데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은 전문 의병 박물관이 2군데 있습니다. 공선생 어디요? 왜 제가 공선생 그러냐면 형님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뭐지 또 군지가 언젠지 말이에요. 반말 비슷하게 한다고. 저기 한 곳은 나중에 나중에 옹만. 딱 그래? 그거 나중에 있고 또 네, 의병 박물관. 의령. 저분이 여기 문화원에 사무장이시죠. 대단해. 의령. 의령 박물관이 전문 의용 박물관이 2군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의령이가 있습니다. 의령이는 뭐 때문에 박물관이 생겼어요? 여기 나주 의병 박물관, 남도 의병 박물관이죠. 정확한 명칭은 어디가 있어요? 같은 공시가 또 얼른 안에 공산면회가 있죠. 개관을 2004년도에 있었어요. 24년도에 올해 했습니다. 올해 보통은 24년도가 온 이야기 나도 잘 못했구나. 거기는 23년도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가봤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의령 향토 문물을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해놔서 한번 가봤던 적이 있는데 의병 박물관으로 이렇게 한 것은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병을 기념하는 박물관은 의령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주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물관이라든가 향토 이런 데 의병 활동을 하는 자료들은 쫙 이렇게 있죠. 전문 의병 박물관. 의령에 있는 의병 박물관은 뭐 때문에 거기다가 의병 박물관 했어요? 홍장. 네? 홍이. 나중에 뭐하고 사무국장 있는 데서는 못 얻고만 아따 그때는 알고 있어서 좀 모른 척 해줘야지 제가 뭔 이야기
어디요? 괜찮습니다. 그러죠.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의병을 일으켰던 분이 곽재우라고 하는 분이에요. 곽재우. 그 양반이 그 양반은 양반이죠. 곽재우 선생께서 그 의병을 냈던 것이 1592년 4월 22일 정도였습니다. 아마 음력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의병 기념일이 있어요. 며칠이죠?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의병은 네? 의병의 날이 6월 1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이 곽재우 선생이 의병을 일으켰던 날을 기념을 해서 음력으로 그 당시에 따지면 6월 달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6월 1일, 4월 22일인가 이 당일이니까 음력으로. 어쨌든 6월 1일이 양력으로, 지금 양력으로 다 모두 기념일을 하니까 의병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나주가 남도 정상 명칭은 남도 의병 그렇게 돼 있죠. 기념관. 근데 남도자가 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의병 활동은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구국운동이죠. 내세 침략에 대해서 나라를 구하는 구국운동인데 아까 의령회가 그것은 이제 최초의 의병을 했던 것을 기념을 하고 곽재우 선생은 임진왜란 때 살아남으셨어요. 그래서 생존을 이렇게 쭉 하셨죠. 그 뒤에까지. 그런데 이 나주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남도 의병 박물관이지만 남도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의병 박물관은 거의 역을하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울 때 좀 관여하신 선생님들 계십니까? 어디하고 제일 다툼이 많았어요? 장흥? 네? 장성이죠? 장흥이 아니고 장성. 장성. 그렇죠. 네. 정성에다가 세울 것이냐, 나주에다 세울 것이냐, 다툼이 아주 많았어요. 별로 모르신 게 있지.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정성 쪽에다 해도 전혀 이상이 아니고 나주 쪽에다가 기념 박물관을 세워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핵개문이 싸움 속에서 나주가 더 셌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나주에 뺏겼어요. 장성에서 뺏겼을 때는 나주에 뺏겼다고 보죠. 나주 사람들은 정당히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가져왔다. 장성 사람들은 대반이 모르고 있지만은 의식이 있는 분들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장성. 장성으로? 왜 장성이에요? 아이고 원래 거기가 이지성으로 보면은 네. 우리 기억사님 고향이 이지성으로 제가 그렇게 짜잘한 놈이 아니요. 폭이 넓은 사람이지. 그런데 지역의 크기로 본다거나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나주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장성은 나주에 비하면은 고래로부터서 고을이 그렇게 큰 고을은 아니었죠. 문부리가 정성이고 어쩌고 저쩌고 크기는 했을 뿐이지만은 나주는 전라도 남도의 대표는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뻔하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고장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죠. 그걸 한번 살짝 짚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전라도가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남도 그러죠. 네? 그러네 남도. 또 다른 말로는 호남. 그렇죠, 호남. 남도 호남. 예, 우리 따라 그런데 조금 파고들면은 의미가 조금 새로워요. 새로워요.
범초 윤원장님이야 이쪽에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알아도 눈치만 살짝 하십시오. 원래 남도는요, 남도는 우리 지역만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남도는 남부 쪽. 예? 남부 지역. 이거 전체요? 예, 이 남도는 남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한양에서 봤을 때 충청도, 전라도, 또 경상도. 그래서 삼남 지방이에요. 조선 중기 후기까지도 삼남 지방입니다. 세 군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 삼남이에요. 그러니까 춘향전에 보면은 이몽룡이가 의사 제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민정을 시하러 나오죠. 암행의사. 그때 삼남 지방을 내는 거예요. 거기 삼남 지방의 중심 지역적으로 가운데 쪽에 있는 데가 남원이에요. 또. 그렇게 되죠. 남원은 경상도로도 많이 가깝죠. 오히려 광주, 광주보다 그쪽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 남도라는 개념이 그렇게 광범위했다가 점점 지역적인 특색을 찾아가면서 경상도는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경상도 쪽에 떨어져 나가고 충청도 쪽은 경기 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전라도만 남아요. 전라남북도. 그런데 전라북도는 또 어디 쪽 성향이 좀 있어요? 광주 쪽 성향보다도 충청도 쪽. 그래서 전라북도 사람들 말씨를 들어보면은 전라남도 말씨인지 충청도 말씨인지 껄쩍지근합니다. 그러죠. 나가 말이야.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라북도가 또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되게 남도 오면은 전라남도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느낌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도. 그래서 우리가 나주에 있는 박물관도 남도 의령박물관이죠. 그러다 보면은 남도가 물론 전라북도까지도 포함이 돼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의령 활동을 임진왜란 때나 구한말 때 일제강점기 때 의료 활동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전라남도 출신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남도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광범위한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전라남도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문화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서예라든가 시서와에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음악인 판소리에 관련되는 것들 이야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쪽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호남이라는 말은 뭐 이제 다 아시죠? 이제 호남은 무슨 백골제 이남이냐, 뭐 의림제 이남이냐. 근데 지금 무엇으로 결정이 됐어요? 거의 국회에서는 금강 이남, 금강을 호강이라고 했다고 그러죠. 호강. 그러니까 호강 남쪽이다 해서 호남이다. 이 호남 문제에 놓고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이 호남이라고 하는 것, 이게 호강, 제가 지금 현재 충청도에 있는 금강을 이야기해요. 금강 이남의 지방을 호남 지방이라고 한다.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방, 전라남북도를 해가지고 호남 지방이다 라고 한 거. 그것도 자부심을 엄청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광주에 전 문인협회장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광주 중심으로 광산 일대에 최초로 돈을 받아가지고 관양으로 삼았던 데가 내성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산을 관광으로 삼았던 데가 내성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쉬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거 밤나고 뜬다는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 고장의 어떤 자부심, 특색,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첫째, 광산을 번역을 하는 내성시가 우리 송가영 선생. 네. 광산 김씨, 광산 이씨, 그 다음에 광산 이씨, 그것은 세 살짜리가. 광산
노시, 그러죠. 광산 노시. 자기들은 지금 광주 노시라고 해요. 네, 그런데 무시 못해요. 왜? 요즘 바뀌었어. 대통령은 두 사람이나 배출해버렸잖아요. 내가 노무현, 노태우가 전부 다 광주 노시입니다. 광산 노시. 그래서 취임해가지고 몇 달 안 있어가지고 전부 다 오치에 있는 일곡에 다 와서 분양하고 가고 그랬어요. 네. 간다는 데가 아닙니다. 자, 광산 노시가 있어요. 또 좀 나가시오 이제. 그러죠. 광산 택시가 있어요. 광산 택시가. 그 광산 택시 중에 고려말 조선 초기 때 대문장가이면서 호남을 대표했던 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탁광무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호는 경념정, 이 호남 지방에 최초의 정자를 세웠던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문헌상으로는 최초의 정자는 어디로 봅니까? 호남 지방에서 담양 남면에 가면은 독수정이라는 정자가 있죠. 그 독수정은 전신민 장군이 고려말 때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원림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홀로 내가 기거를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거를 호남에서는 최초의 정자로 문헌상으로 보고 있으나 전해져 내려온 바로는 아까 광산 탁시 거기 탁광무 선생이 세웠던 경념정. 그냥 건 호도 경념정이에요. 그것은 익제 이재현 선생의 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념정이 최초의 정자냐 이것까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주장을 해요? 광산 탁시들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산 탁시 중에는 그리고 탁인석 박사 아시지요?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때마다 아따 형님 뭔 그래라 허기가 곤란하니까 그렇습니다. 박수 쳐주고 그러죠. 자, 어쨌든 호남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의령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념을 보여요. 이거 안 떠보는데요? 떠보죠. 힘을 더 줘? 아니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데. 바꿀 때가 아니야. 아니 지우개가 문제가 돼. 소개해야 돼. 파란 것도 그래요. 인연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성들의 특성이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그것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범도 안 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른 나라에 중국을 침범을 하고 물론 고구려 때는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침범은 역사가 없어요. 뭐 일본 침범을 했느냐? 그것은 하도 외구들이 깐죽깐죽 되니까 이걸 좀 정벌을 해야 쓰겠다. 그래서 고려 때 일부 출병으로 되어 있고 본격적으로는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 본토까지도 가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요. 우리 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5,0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민족이라든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역사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존재했던 나라는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안 잃었죠. 물론 고려 때 98년 동안 원나라의 침범을 받아서 석과 같은 역할을 해왔지만은 그래도 그때도 고려가 황제를 지냈죠. 그리고 유일하게 36년 동안 국권을 뺏겼던 적은 있지만은 한 번도 완전 무결하게 침탈을 당한 적이 없단 말이죠. 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성이 엄청나게 강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민족은 두 군데다. 하나는 지금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민족들. 여기 교회 다니신 분, 저한테 손가락질 할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해보니까 제 책임은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은
침범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들어오면은 외세를 막았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발로가 된 것이 바로 외세 침략에 대비해서 나라를 지켜낸 것이 바로 의병 활동입니다. 의병. 자, 의병 활동이에요. 저 글자에서 보면은 글자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당연히 단군이 아니고 민병이죠. 민병이에요. 자, 그 개념적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의병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병 역사를 보기 전에 의병 역사하면 물론 고려시대 때부터 나타났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삼국시대 때부터도 의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해요. 그러나 삼국시대는 고구려백제 신라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의병이라고 따지기는 좀 그렇고 고려 때에는 아까 같이 원나라의 침범 이런 것들 때문에 민중들이 군을 조직해서 대항을 했던 그러나 그것은 아주 굉장히 희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의병의 개념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러죠?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할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것은 100%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은 뭐 됐어요? 대비하지 못한 잘못만 됐습니다. 그러죠? 그것을 짐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이윤호 선생의 10만 양병설도 있고 뭐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여러 학자들이 그 당시에 정치가들이 일본이 침범을 할 것 같다 다 알고 있었어요. 다는 아니어도 상당한 부분이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왜 외놈들이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는가? 그건 일본의 국제 정세와 전혀 관계가 그냥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국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한 것은 우리는 삼국시대, 고구려 때 와서는, 고려시대 때 와서는 거의 국가 체제를 완전히 갖춰왔죠. 그런데 일본이 국가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대개 AD 8세기에서부터 AD 13세기 때까지 한 350년에서 400년 정도를 봅니다. 그때 시기를 해이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이안. 한자로는 평화로울 평자, 편안한 한자, 평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이안 시대가 보통 1190년, 그러니까 12세기 말기에 끝나면서 군벌들이 등장을 해요. 군벌들. 다시 말해서 무사들이 등장을 해요. 원래 일본 무사들은 귀족들을 보호하는 신의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어째요? 이제 무력으로서 권력을 잡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막부 시대라고 합니다. 막부는 뭐예요? 장군의 막사를 막부라고 그러죠. 그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가마쿠라 막부라는 막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을 해서 막부는 장군이 천황이라고 지기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고 이제 장군들이 군벌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좌지우지한다 그 말이죠. 왕은 그대로 있어도 지기들은 천황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왕이라고 그냥 하죠. 그래서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서 가마쿠라 막부가 들어섰다가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옵니다.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오면서 무로마치 지역을 이야기해요. 가마쿠라 막부.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가 넘어지고 나서 바로 도쿠가와 막부, 예도 막부라고 그러죠. 예도의 장군의 막부가. 그게 바로 도천가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임진왜란은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가마쿠라 막부에서부터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오면서 무로마치 막부 시대 때 후기에 그것이 언제냐? 보통 1400년 후반에서부터 1500년 중반까지 한 100년 동안 엄청나게 대혼란의 시대가 들어가요. 그걸 보고 생꼬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말. 생꼬쿠 시대. 생꼬쿠라는 것은 전국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전국시대. 전국시대 뭘 생각하십니까?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가 기억이 나죠? 날이면 날마다 나라들이 제후국들이 싸우는 시대다 그 말이죠.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부터 앞섰던 춘추시대는 그래도 조금 나섰습니다. 좀 이따 이 의병이 일어나게 된 정신적
정치적인 명분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병 역사를 간단히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쨌든 이렇게 전국시대, 이걸 생복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 말로는. 이 엄청난 대혼란기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풍신수길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원래는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군벌 밑에서 하인과 정계 생활했다가 점점 하도 머리가 비싸고 그러니까 점점 성존에서부터 성장을 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 말기 때에는 상당한 지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결국 오다 노부나가 암살을 당하고 풍신수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천하를 갖다가 이렇게 통일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통일을 시켜 그러니까 여러 군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주 막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소막부라고 하고 영주 또 다른 말로는 다이묘 일본 말로는 다이묘 한자로는 대묘 그러죠. 이런 소군벌들을 싹 통합을 통일을 시켜 한 권력 안에 풍신수길이 그것이 1585년부터 1590년까지 해서 거의 그래서 1590년까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는 일본이 거의 90% 이상이 통일됐거든요. 그 권력의 정점이 누가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헛개비로 있고 풍신수길이 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아래 세력을 또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후기에 에도막부를 세웠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자로는 덕천가강이라고 하죠. 덕천가강은 그때까지는 힘을 별로 못 쓰고 있었어요. 풍신수길이 그렇게 권력을 잡아서 1590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는 일본 전역의 90%에서 95%를 통일을 했어요. 이렇게 뭐 완전히 통일한 것이라 다름없죠. 그런데 통일을 해놓고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밑에 있는 군벌들을 거느리려면 땅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나눠줄 땅이 부족한 거예요. 나눠줄 땅. 그러면은 나눠줄 땅을 확보를 하려면은 바다가 돼서 그때는 미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어째요?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지요.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면은 어디가 가장 합당해요? 그렇지. 조선을 파는데 여러분들 권천에서부터 대마도까지 해가지고 아주 가깝죠. 대마도 오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어째요? 악수면 들려서 놀러 오라고 표 타고 놀러 오죠. 안 그래? 부산에서 보이잖아요. 맑은 날에는 대마도에서부터 본토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마도를 거쳐가지고 조선을 점령을 해서 땅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명분은 뭐라고 세웁니까? 명나라를 점거를 할 때니까 길을 비켜달라. 그러죠? 정명가도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라. 명나라를 점거를 할 때니까 길을 비켜달라. 정명가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거기 나왔어요. 원래 이 정명가도라고 하는 사자성어는요, 춘추시대 때 나온 가도 멸국이라는 나라에서 백나라를 멸망을 시킬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그렇게 했던 고사성에서부터 나왔어요. 그것을 통신수길 정부에서 막부정부에서 말을 좀 바꿔가지고 명나라를 정도를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이 야욕은 조선에 있죠. 조선은. 그러고 어째 군벌들이 전쟁만 하는 분들이 뭐 얻었습니까? 계속 전쟁을 시켜야지 존속이 되죠. 그래서 항상 통일 국가를 이루면은 그 에너지를 어떤 민족이든지 그래요. 어디로 쏟을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땅도 확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뭉쳐있던 에너지를 발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때문에 풍신수길이 결국 거의 통일을 이뤄가지고 1592년에 조선 정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출발했던 것이 일반적으로는 1592년 4월 17일 날 일본을 소서행장, 여러분들 아시죠? 소서행장이 18,000 군사를 이끌고 부산포에 4월 20일 동네까지 들어가는데 4월 20일 정도 돼요. 22일 정도. 그때 바로 동네 부하고 그 다음에 양산 쪽에 이렇게 전투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홍희 장군 곽재우 선생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거기 제주도 경상도 쪽의 의병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은 조선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상도 쪽에 대학자 두 사람을 치면은 태계 이광 선생하고 남명 조식. 그렇죠. 언제 또 와서 앉아 계십니까? 남명 조식 선생.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이 경, 공경할 경자에서 경, 그 다음에 의, 이것이 남명 조식 선생이 강해요. 태계 이광 선생은 경, 그 다음에 성실해라. 그런 성, 이 사상이 강하고. 그래서 그런 걸 몰라도 남명 조식 선생들의 제자가 출중하게 의병에 참여를 해요. 태계 이광 선생 제자들은 의병에 참여 안 한다고 화나니까 거의 참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떤 선생님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부산에 그렇게 침범을 해가지고 그때부터서 이제 불과 한 달 만에 거의 한양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니 말 타고 가도 그렇게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말 타고 가도.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20한 5일 만에 거의 한양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6월 중순에는 평양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달 만에 부산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주 초토화가 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그 길목에서 빗대난 데가 우리 전라도 쪽입니다. 전라도 쪽이. 왜 전라도 쪽에 의병이 많느냐? 그런 이유는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의병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단 그렇게 해서 관군이 그때는 어째요? 선조 임금이 그렇게 여론이 분분하니까 두 사람을 일본에 보내죠. 정사로 황문길, 부사로 김성일. 이 두 사람을 보내오니까 풍신수기를 보고 와서 둘 다 동인과 서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둘 다 다른 말을 하죠. 부사 김성일은 풍신수기를 보니까 원숭이 인사에다가 보잘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런 놈들은 일본은 지가 통일했는 건 몰라도 받아 넣어서 조선까지는 침략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대비를 크게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김성일 선생의 본이 의성 김씨예요. 아십니까? 학문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학문적으로는. 나주 목사를 쉬면서 나주를 굉장히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나주에는 김성일 선생 거기 사당도 있고 서원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전투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잘 못하셨지 않는가. 그리고 의병 전쟁이 일어나자 김성일 선생은 혼신을 다해서 의병을 모집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주성 전투가 일어나기 2차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두 달 전에 병사를 하셨어요. 전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고 자, 그렇게 초토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쪽으로 비껴져 있었는데 이 호남 쪽의 의병이 아까 경상도에서는 곽재우 선생이 일으켰고 관군을 모집을 하고 관군을 안정을 시키면서 의병을 모집으로 다녔던 사람은 김성일 선생이 많이 했어요. 이 호남 쪽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관군의 세력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워낙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최초로 호남 쪽에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네? 누구? 김천일이? 김천일이 뭐 친구인데요? 호남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나중에 건재 김천일 선생이에요. 나중에 건재 김천일 선생. 얼마나 자부심이 큽니까? 안 그래요? 나중에 김천일 선생. 김천일 선생이 1537년생이신데 거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보다도 3살, 4살이 많으신 분이 바로 대초면 살고 있는 누구? 그렇죠. 재봉 고경명 선생이에요. 같이 하자 그러니까 재봉 선생은 약간 뒤로 좀 물러나셨어요. 결국은 같은 무렵에 거의 시간차가 없이
고경명 선생, 김채일 선생도 그렇고 제공 선생도 그렇고 고경명 선생도 그렇고 전부 다 무인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의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99%가 무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선비들이지, 유학자들이고 성리학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리학 정신, 유학 정신을 알지 못하고 의명을 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중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좀 알고 가자 그 말이죠. 김철인 선생님이 그러니까 따로 거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철인 선생이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 최초의 유명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는 그때 전쟁의 터가 아니니까 바로 출병을 했습니다. 이북 쪽으로, 저 위쪽으로 충청도를 거쳐서 김철인 선생이 의병을 이끌고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강화도까지 가셨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시다가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니까 1593년 초에 내놓으십니다. 의병들을 이끌고. 그리고 내놓을 무렵에 바로 1차 진주성 전투가 끝나고 1차 진주성 전투는 김시민 장군이라는 분이 승리를 했죠. 아주 대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외병들이 다시 수많은 군사, 기록상으로 9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진주성이 경상도, 전라도 가운데 정도에 있어가지고 어째요? 진주성 쪽이 상당히 요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점령을 해야만이 보급선이 원활해져요. 군인들은 어째요? 보급로가 끊기면은 엿대야 불죠. 남자들만 있으면 못 대야 본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러기는 조금 점잖은 자세가 그렇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성 전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주성 전투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김철인 선생님. 자, 이 호남 쪽에 이제 그래서 의병이 본격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되고, 여기 전에 일본 놈들이 부산포로 들어오고 첫 번째 도착해서 이게 딱 막힌 데가 동래성이에요. 동래성. 그때는 부산포는 있으나 마나는 그런 포구였고 동네가 컸죠. 그 동네를 맡고 있는 분이 송상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송상현 투사, 일본군이 칼로 그냥 다리를 자르니까 그냥 한쪽을 들고 일어나고 또 한쪽 다리를 자르니까 이쪽으로 또 두 팔을 짚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한 팔을 자르니까 나머지 팔로 이렇게 칼을 들었다. 그거 안 보셨어요? 초등학교도 좀 다니고 그래야지 참 복잡한 것이 그런 전설적인 양반이에요. 송상현. 이 송상현 부사가 어디 출신이냐면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에요. 정읍에서 거기에서 과거 시험 문과에 합격하셨구나.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나마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막았던 사람이 양산 군수입니다. 양산 군수는 조영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거는 문과 극제자예요. 또 거기에서 일본군들이 짧았지만은 좀 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각이라고 하는 분은 선산 군수였던가 이런 분들은 일본군이 도착하자마자 처자식도 놔두고 도망가고 있어요. 어디 이시라고 이야기 안 해요. 왜? 거기 해당되면 웜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경상도 출신들, 경상도 고향이신 분 안 계시죠? 어쨌든 대부분 이렇게 도망가고 그랬는데 두 분이 그 당시에 임진왜란 아주 극초기에 항전을 하면서 전사를 했던 아주. 근데 아이러니컬한 대로 두 분 다 정읍 출신이고 아까 양산 군수 하셨던 조영규 군수는 장성 출신이에요. 장성 출신. 자,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은 큰 전투를 3개를 치죠. 그 대승을 했던 임진왜란 3대 대첩. 하나는 행주 대첩. 그 다음에 그때 말 해도 돼요. 이야기 해주세요. 행주 대첩, 한산 대첩, 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진주대첩. 진주성 전투는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1차 때 김시민 장군이 이끌고 갔던 곳은 대승을 했어요. 일본이 전멸을 했습니다. 소서인전 부대가. 그런데 2차 전투할 때는 우리 의병들이 100% 전사를 하였어요. 어쨌든 1차 진주성 대첩. 이 세 대첩이 임진왜란 때 대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쪽에서 일어났던 것은 당연히 경기도 행주에 있는 행주 대첩이죠. 이 행주 대첩을 이루었던 병사들 90%가 호남 사람들. 호남 사람들. 아니 여기서 지금 걸어가도 어째요? 기차 타고 KTX 타고 가도 2시간 걸리고 걸어가면은 보름 이상 걸리죠. 말 타고 가도 한 2, 3일 이상 걸려요. 말 타고 가도. 어떻게 해서 행주 대첩, 한국면에 행주산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전라도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병사로서 안일자들도 따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인들도 약간 한 5, 6천 명에서 17,000명 정도가 호남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전투에 참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여기 광주 목사를 하고 있었던 분이 권율 장군이에요. 권율. 도원수 권율 그러죠. 그러다가 직후에 그만두었다가 다시 복귀를 한 번 더 합니다. 임진왜란 중에. 그러면서 그만두고 광주 목사를 그만두었을 때 이제 선조 임금으로부터 의병을 모집해라라는 그런 명을 받지요. 어쨌든 의병을 모집하는 것이 자기가 와서 목사를 하면서 정치를 잘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의병을 모집을 한 거예요. 또 여기 전투 지역도 아니었고 그랬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모집했던 10,000명 정도의 의병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경기도 행주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호남에 있는 병사들이 의병들이 행주 산대에서 일본군을 차단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호남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은 잘 아시는 행주 대첩에 호남 의병들, 호남 병사들의 공도도 있었지만 무기로 보면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화차입니다. 화차. 그 화차 발명은 누가 했어요? 장성의 변희중 선생이 했죠. 자, 이렇듯이 임진왜란 초기 때 호남의 병사들이 의병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는 60%에서 65%, 공식적으로는 50%가 넘습니다. 전국의 의병 활동 중에서.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관군 대비 명나라에 보고온 관군 대비 의병 숫자를 보면은 3분의 2가 넘어요. 그리고 전투 횟수로 보면은 관군이 외놈들하고 전투했던 횟수하고 비교했을 때 40% 이상이 호남 의병들이 전투를 했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 것들 기록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자, 이렇듯이 호남의 의병은 그 중심에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장성이란다. 어디가 있어요? 나주가 있다. 그러니까 나주에 의병 동물관이 생각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철일 선생은 나주에서 의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색이 이제 저전까지 알려져가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화도 경기도 일대까지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전투가 소각을 때 들어오니까 어디로 나갔어요? 진주성 전투에 참여를 했어요. 진주성 전투에 참여를 하셨을 때 주력 부대가 3사람이 이끌었어요. 건재 김철일 선생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화순의 최경혜 선생. 최경혜 선생 형제입니다. 둘째요, 큰형. 그래서 3형제. 최경혜 선생은 셋째. 그러고 최경혜 선생이 모집했던 화순 인근의 농민들. 그 다음에 최경혜 선생 집안에서 일했던 노비들. 종이라고 이러는데. 어쨌든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군대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숫자는 좀 적지만은 금산 전투에서 돌아가셨던 고경명 선생의 큰아들 고종우 선생이 대청주, 둘째 아들 고 이후는 금산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요. 거기
둘째 아들 집안이 천평고시들이에요. 그리고 큰아들 집안은 대촌이가 그대로 있고 어떤 큰아들이 아버지가 고경무용 선생이 너는 집안을 이해해야 되니까 내려가라 해서 금산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 때 참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 동생하고 아버지가 전사를 이렇게 하니까 복수를 하지 않으라 할 수 없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지만 스스로 복수를 하는 장군이다 해서 복수장군.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의병을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 의병을 이끌고 아까 최경에 그다음에 김천일 장군이 연배로 거나 여러 가지 거죠. 그래서 그 세 주력 부대가 진주성으로 진출해서 2차 전투를 했어요. 그때 곽재우 홍위 장군도 도저히 중과 부족으로 우리가 전투 못하면서 빠져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쪽에서 한 분도 빠져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주성 전투에 한 2만 명 이상이 되는 전멸을 하다시피 전멸을 했어요. 그게 전부 다 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주, 나주, 화순 그 일대의 이쪽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호남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주성 전투까지 되고 후반기에 또 의병으로 또 크게 활약한 사람은 누구를 칩니까? 김덕령 장군을 치죠. 김덕령 장군. 김덕령 장군은 그러나 크게 전투에 다 아시다시피 참여를 못하고 1596년이니까 이모가 반란 사건, 영모 사건의 연루가 등장해서 나이 29살 때 옥사를 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역사 중에 하나죠. 어쨌든 김덕령 장군은 나이 30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력이 키는 6척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지금 아주는 아니어도 일반 다 60cm, 한 2cm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도 힘이 장사였고 김덕령 장군의 전투적인 효과는 없었지만은 그 명성이라든가 의병을 조직해서 이끌고 또 선조가 직접 이코 장군 날개가 달려있는 장군이다 이런 명칭도 내려줬고 자 이렇듯이 호남의 의병은 임진왜란 때 꽃을 찾게 돼 있어요. 자 시간이 벌써 여기 많이 갑니다만은 자 그런 것들이 쭉 여기 있거든. 병자호란 때는 아까 나라가 여러 가지 또 기간도 짧았고 그래서 의병이 크게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오랜 세월이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서 한말에 와가지고는 어째요? 의병이 조직이 돼서 시작된 것은 전국적으로 그 분위기 타오르는 것은 1895년 을미사변 때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시해 당하고 그 다음에 을미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조선을 정부를 조력을 흔들어 가지고 개혁을 일으키죠. 그 개혁을 일으키면서 대표적인 것이 단발령이에요. 머리 상투 자르는 거. 그런데 이 상투가 잘리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이라고 무슨 뭐 몇십 년은 아니어도 100여 년 전까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단발령 사건. 그래도 을미사변으로 해가지고 1895년에 공기를 했어요. 가보경장. 그렇죠. 가보경장이 이제 일어날 또 3일간에 걸쳐서 일어났고 그게 그 시대 때 다 묶여져 있는 것들입니다. 야,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때 조직이 됐던 의병들을 을미의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그 뒤로부터서 10년 있다가 다시 의병이 본격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것이 1905년이에요. 그렇죠? 1905년 울산 늑약이라고 그러죠. 울산 조약. 우리는 울산 조약으로 배웠지만은 그것은 비참하게 계약을 강제로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늑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산 늑약. 이 두 시대 때에 의병이 또 본격적으로 어디서 주로 일어나느냐? 호남에서 일어나요. 그 중심이 바로 장성과 어디가 있어요? 나주가 있다고. 나주가 없어도 얼른 나주라고 해야지. 제가 이야기 넣었습니다. 나주가 있어요. 나주. 이 나주의 핵심 인물은 여러분들 광주 농성동 가면은 거기에 동상이 하나 있죠. 축공 김태원 장군. 김태원 선생.
그리고 그 김태원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나주에서 의병이 조직되고 그 동생이 끝까지 이어갔다. 김율. 그 다음에 한평의 신남일.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주를 중심으로 봉기를 해요. 그럴 때 봉기를 할 때에 동시에 봉기를 했을 때가 장성이에요. 장성에는 누가? 김우만이라는 사람. 송사. 그 다음에 거기 한결로는 아주 시뻘되는 성제 기삼년 선생. 그래서 저희 집안이 의병 집안이라고 없다고 항상 대단합니다. 대단하지요.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호남 의병들이 거의 1910년 전후에서.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거를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 그러고 나서 다시 1910년 무렵에는 의병 활동이 완전히 줄어들었던 건데 거의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죽지요. 동학혁명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1910년 의병 대토벌 작전 때 장성 나중에 없이 의병들이 초토화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의병들 일부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강도로 가요. 북강도 만주 쪽으로. 그래서 독립군이 공식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예. 이게 본격적으로 의병 활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시작이 훌륭합니다. 유명 인사가 나와. 유명 인사. 대단하셔. 선생 자네가 시간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야 돼. 그럴 땐안 났습니다. 저는. 아니 보기 좋게 흔들고 있어.
고맙습니다. 하려고 성인이 아니야. 성인이 시다고 그래서 중학교 나이 기다릴 때구나. 공연 많이 했으니 많이 잡혔어. 다닐 때 한 고생이 아세라이나 그랬지가 거기서 윤뱅이가 또 끊었단 말이 있더라고. 쌈방울에 한 30분. 에어컨 꺼도 되겠어요? 예. 영양을 다시 또 키고 아무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냥 편하게 앉으기 좀 그래. 무거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후 한말 때도 그렇고 일제 강점기 때도 그렇고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어떤 학자들은 70%가 전부 다 의병은 전국적으로 의병은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얘들 전체적으로는 70%까지도 호남 의병이었다. 그것은 아까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후 한말 때도 그랬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약간 50%에서 60% 정도 그것도 저거는 별로 놀리지 않는 기색이었을 저는 보여요. 교과서에는 초등학생들 교과서에는 60%에서 70%가 호남 의병이었다라고 나온 교과서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것이 기재되는가는 몰라도 실제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어디서 확인을 했냐면은 잊어버렸는데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을 했던 최영태 박사가 강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은태가 우리 또래거든요. 최은태 교수가. 그래서 네? 내가 알기로는 71이 알고 있는데 72%? 71세 우리 나이로 5학년제 누가요? 지금 의병 활동을 몇 프로 행자가 중국을 이야기하고 자다가 bun창분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 한말대에도 역시 몇 프로예요? 50%, 60%가 이 호남, 나주와 광주와 물론 보성 한편 다 있죠. 그러나 주 의병 활동을 했던 나주 장성. 숫자가 나주, 장성, 광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거 도대체 어떤 기질 때문에 그러느냐. 자, 우선 두 가지로 봅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도 있고 다음 시간에 아마 그 기질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교 사상에 크게 봤을 때요. 유교 사상 성리학적 정치 이념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선 말이에요. 우선 자 의라고 하는 글자 자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죠. 의롭다 이 의자는요 올바르다라는 뜻보다도 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르다 그러죠. 올바르다는 의미보다도 더 기본적인 의미는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개념이 좀 틀리죠. 올바른 것은 딱 고정적인 개념이지만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꿔져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죠. 상황에 따라서. 인사를 할 때도 합당을 해야 되죠. 어른을 보면 항상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야 된다는데 아래토리가 질퍽질퍽 치는밭인데 거기서 또 무릎 꿇고 해요. 그때는 합당하게 그냥 목례로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 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니까 의라고 하는 개념은 마땅하다라는 개념이에요. 마땅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그때에 따라서 처신이 틀려지죠. 이게 꼭 총칼을 들고 나설 수도 있지만은 또 아닐 수도 있죠. 나는 그 대신 물자 보급을 잘해서 아니면은 뒤에서 충분히 후방 어떤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합당하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큰 그림은 올바른 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합당하다는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맹자에 정확히 나왔어요. 맹자의 사상이에요. 맹자의 사상이에요. 자, 맹자의 사상이 있기 이전에 동양 사상에서는요. 동양 사상은 모든 활동은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선의 모든 유학자들이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명을 일으켰던 중추적인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을 모으고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학자들이에요. 유학자들인데 유학자들이죠. 성리학자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유학자들인데 100% 아까 말했던 김천일 선생도 그렇고 김덕령 연구도 그렇고 아까 고경명 선생도 관에 있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잠시 물러나가지고 향촌에서 그냥 이렇게 제자들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같은 영남의 최초로 의명을 일으켰던 곽재우 선생도 그냥은 평생 배설을 앓는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그러면 유학자들이 공자와 맹자와 사상을 공부하는 성리학자들, 더 넓게는 유학자들이죠. 유학자들이 어떤 개념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분연하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올바른 일으로 행동을 감하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자의 추추사상에 따라 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지죠. 추추사상. 자, 또 하나는 성리학의 이념. 성리학의 이념. 유학사상입니다, 결국. 자, 우선 춘추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춘추대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춘추에 따르는 큰 뜻이다 말이에요. 큰
춘추에 따르는 큰 사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상에 의해서 춘추 대의 큰 의로움이죠. 이 사상에 의해서 적어진 역사가 바로 춘추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춘추 사상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춘추 대의에 의해서 글을 쓴 것이 춘추 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춘추 필법. 춘추 사상에 의해서 글을 쓴 것을 역사서를 쓴 것을 춘추 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춘추에 의해서 어째요? 큰 의로움을 행하는 것. 그래서 춘추 대의. 바로 이 춘추 대의에 의해서 조선의 학자들은 어째요? 나라가 흔들렸을 때 과감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춘추 대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춘추 대의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면 도덕적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외세가 우리 민족을 침입하고 우리 나라를 침입한 것은 올바른 일이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도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상에 우리는 고대에서부터서 우리 민족은 철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침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남 침략하는 거 봤어요? 하도 일본이 깐죽깐죽 대니까 군대를 보내서 대마도를 정벌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는 그냥 오지요. 정벌을 해놓고도 그 땅에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세종대왕이 정치를 잘 하셨지만은 대마도 정벌을 2번이나 했죠. 근데 그냥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물러나요. 그때 정벌을 하고 있어야지. 지금 대마도는 어디 땅? 한국 땅.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무리 세력이 컸어도 고구려가 그렇게 강성했을 때도 중국을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적이 없어요. 침범을 하니까 막을 뿐이지. 우리 민족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고대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유학사상에 의해서 완전하게 굳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춘추 대의, 춘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공자가 지었던 역사책입니다. 공자가 지었던 역사책이에요. 공자라고 지었어요. 그러나 이제 후대에 와서 한나라 때 다시 정리가 돼야지 안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자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춘추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자가 태어났던 나라가 어디예요? 노나라죠. 노나라의 역사책 이름을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기술했던 내용을 춘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공자가 이것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자가 다시 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언제 때부터서? 노나라 은공 때부터서 공자가 살았던 때가 애공 때까지 이 기간이 BC 722년부터서 248년을 합하면 240년 몇 년이 빼면 482년인가 이렇게 돼요. 이때는 공자가 돌아가시기 이태 전입니다. 이때까지 242년 동안에 노나라 역사를 공자가 다시 정리했던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춘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춘추가. 근데 여러분들 사서 오경 공부한다 할 때 노나명자 중용 대학하고 시경 서경 역경 그 다음에 춘추 여기 공부를 한다고 그러죠. 춘추는 쉽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워낙 어렵기 때문에. 왜 어렵냐? 문장이 너무 짧아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요. 주역 공부하는 거예요. 주역 공부해 보신 분 있어요? 주역은 글자 하나하나가 등폭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멋대로. 그러죠.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였지만 주역 공부는 유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틀이 잡혀진 다음에 주역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의미를 하고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어가지고 주역이 심오한 철학책이라고더라.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무엇이 돼요? 노상훈이 같은 놈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노상훈 이게 맞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1000번만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 보니 그게 되겠습니까? 자, 이 춘추를 노나라 은공 때부터 720년부터 282년까지가 여기 242년간 기록을 이 정리를 다시 했어요. 공자가 정리를 할 때에 철저하게 도덕적인 입각에서 정리를 했어요. 도덕성이
아무리 잘했어도 도덕적으로 어긋나면은 어째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만 지금도 그러지만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는 어쨌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임금은 임금이고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부모지요. 아무리 잘못해도 형은 형이죠. 이걸 갖다가 아랫사람이 침범을 하면 잘한 거예요, 모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잘못해도 윗사람이 잘못했어도 그거를 뭐 쫓아내온다거나 죽여본다거나 여러분은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 거예요. 도덕적으로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관점에 입각을 해가지고 역사를 기고 있어요. 그걸 보고 호평에 의해서 역사를 기고 있다고 봅니다. 호평 무슨 이야기예요? 호는 상을 주다 그 말이죠. 좋은 것은 길이다. 호초사도 여자 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칭찬하고 아무리 잘했어도 도덕적으로 잘못됐으면 폄하를 한다고 말이죠. 내가 깎는다. 이것이 이런 관점 속에서 역사를 기술한 것이 춘추사관입니다. 사관. 그렇게 기술하는 필법을 춘추필법이라고. 그 본분 그렇게 기술을 한 것이 바로 뜻이 뭐예요? 대의. 큰 뜻이다 그 말이에요. 큰 올바름이다. 춘추대의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지. 아무리 잘했어도 도덕적으로 그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하면 그건 금은다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기술을 갖다가 한데 너무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핵심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믿고 잘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죠.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미연대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죠? 처음에 의병 이야기니까 좀 그러시면서 여기서는 그런데 반드시 의병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미연대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 그 말이죠. 아주 미미한 말로 큰 뜻을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역사의 기술 방법. 그래서 춘추필법은 미연대의에 의한 역사의 기술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이야기냐? 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라고 써요? 한자로. 살을 그러죠. 네? 살을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하다 할 때.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인 것은 살이라고 쓰지 않아요. 아랫사람, 윗사람을 죽이는 것. 뭐라고 써요? 이것은 시자입니다. 이것은 살자가. 자, 그러니까 지금 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응? 임금이 신하를 죽이든 신하가 임금을 죽이든 누가 죽이든 간에. 그런데 시자로 쓸 때는 이 시자가 여러분들 한자 찾아보면 윗사람 죽일 시자예요. 윗사람 죽일 시자.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죽이거나 대표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거나 이때는 살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시. 그러니까 아무리 A라는 사람이 잘했다 할지라도 A가 지 부모를 시했다. 그러면은 부모가 개망난이어도 그것은 부모를 죽이는 잘못된 것이다. 똑같이 임금이 아무리 개척아니어도 임금을 죽인 것은 도덕적으로 안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임금을 죽이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뭘로 표현을 해요? 시라고 표현해요. 이런 개념 속에서 글자 하나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 하나로 미연 아주 사소한 적을 미자죠. 사소한 글자 하나로서 큰 뜻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임금이 죽으면은 뭐라고 씁니까? 한자로 사납니까? 붕 그러죠. 이렇게 써요. 임금 죽은 거. 붕. 그 다음에 임금 어찌 않습니까? 붕어. 그래서 임금께서 붕어하셨다. 그러죠.
임금이 일반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풍 안 해요. 그냥. 사막. 그런데 임금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제후. 춘추 종기 때 5배 제후가 있었죠. 제후들이 죽을 때는 뭐라고 써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자입니다. 네? 그래요, 훈. 죽을 훈자예요. 그런데 훈자는 천자가 죽었을 때 훈이라고 쓰지 않아요. 누가 죽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제후가 죽었을 때. 훈이래요. 풍은 당연히 누가 죽었을 때? 임금이 죽었을 때. 고대에는 공자 이재리 시대 때는 천자가 죽었을 때 그렇죠. 조선시대 때도 같은 개념이에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제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풍 아니면 어째요? 직급이 높은 대신들이라든가 훌륭한 선비가 죽었을 때는 뭐라고 씁니까? 절 그러죠. 절 그러죠. 그리고 그 죽은 돌아가신 분의 기록을 절기 그러죠. 집안에 보면은 훌륭한 학자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 절기 그러죠. 다 이런 공자가 역사를 썼던 춘추 필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리고 망 죽었다, 사 죽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단어를 글자 하나를 가지고도 천지역의 시대 상황이라든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아볼 수 있게끔 글자 하나로 붙여있는 이런 것들이 춘추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나라를 침범을 했을 때 제후들끼리 침범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정벌을 했다 해서 정. 자, 치마로 들어도 칠벌자. 그죠? 그 다음에 침략을 했다 해서 침. 이런 글자가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정벌이라고 정자를 썼을 때는 천자의 나라에서 제후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그 정이라고 해요.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명분 없이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냥 뭐 이라는 그냥 막 그냥 뭐 이런 벌이요 그냥 정도 아니에요. 대의명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침략은 이것도 그냥 아무 명분 없이 그냥 폭탄 쏟아 부어버리고 이런 게 침이에요. 자, 이렇듯이 단어 하나를 쓰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포평. 칭찬을 받는 것이냐, 칭찬하지 않을 만하고 폄하할 일이냐. 그 기준이 뭐예요? 대의명분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정당성. 그걸 보고 현대의 표현으로는 도덕적 정당성이라고 해요. 도덕적 정당. 정당이냐 정당이냐 합니다. 도덕적 정당성.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그 도덕 기준이 현대적인 도덕 기준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인민과 신앙의 관계 그런 것들을 다 녹아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 부모는 어째요? 아무리 그때 짓거리를 해도 부모는 부모다 말이에요. 부모를 자식이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를 거두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적은 글자로서 큰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역사를 갖다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왜곡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기록하는 방법을 춘추필법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것을 누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공자가 했다. 공자가 했다. 그렇게 봐요. 공자가 했다. BC BC 642년 그 무렵에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나기 100한 몇십 년 전에 8, 90년 전에 그때 중국 천하를 갖다가 패권을 장악한 사람이 진나라 문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천하가 환공때였고 춘추시대가 5패가 있죠. 5명의 패자. 주나라 천자는 있고 여러분 관포지교 나오는 거 있죠. 관포지교 때 제나라의 제후가 환공이에요. 공자보다도 약 한 160, 70년 빠른 사람입니다. 제나라 환공이 패권을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넘어간 것이 진나라 문공 때. 문공 때는 물론 공자보다도 아까 100한 몇십 년 더 빠르죠. 진나라 문공이 세력을 잡다 보니까 어째 마음대로 제후들을 다 야 우리 좀 모이자 그래가지고
어떤 유기 집성을 만들고 그런 것을 보고 해맹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문용어. 해맹. 모아서 맹세했다고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고 피를 뿌려가면서. 근데 지난해 문공 때 천토라는 데에서 진나라 문공이 천토 이제 정확히 유치는 잘 모릅니다. 하국성 어디 근방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천토에서 해맹을 하면서 제후들을 다 오라고 해요. 큰 나라가 오라고 하니까 가요 안 가요? 아 미국이 오라고 하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가야겠죠. 오라고 게 이제 또 그런데 제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제후들을 전부 다 통과하는 천자국이 있었죠. 주나라, 호경, 지금 장안, 서안을 중심으로 호경, 그 호경이라고 그랬어요. 고대에는 거기 주나라가 있었어요. 세력이 천자국이지만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진나라 문공이 주나라 천자에 우리 적들이 이렇게 모일 테니까 천자들은 못 쉬어. 근데 제후가 아무리 힘 강대의로서니 천자를 오라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지금 제가 아까 지금 춘추 대의 이야기했잖아요. 안 되죠. 근데 오라 그러니까 천자지만 어째? 기분 나쁘지만 에이씨. 그래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 그때 천토라는 데에서 다른 이명으로 이 지역을 하양이라고 부릅니다. 하양. 신나라 문공이 주나라 천자를 하양으로 부르니까 이렇게 천토로 부르니까 주나라 천자가 별 수 없이 이제 가. 그런데 기록은 뭐라고 하느냐? 춘추 좌전의 기록은 진나라 문공이 천토 해맹을 하니까 주나라 천자가 거기에 불려갔다. 그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위기질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이 했느냐? 주나라 천자가 하양으로 사냥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주나라 천왕이 사냥 갈 숫자입니다. 어디로? 하양. 사냥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천도에서 해명을 했을 때 왜 그렇게 썼느냐? 이제 또 다른 기록에도 여기 다 나오니까. 어쨌든 춘추에는 공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나라 천자가 불려갔지만 천자가 제후가 부르는데 불려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양으로 사냥을 갔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춘추 필독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정확한 스토리를 모르면 역사가 왜곡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자가 역사를 기술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춘추 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춘추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맹자라는 책이 34,950자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인데 맨 처음이 양나라 해왕을 만날 때부터 맹자가 시작돼요. 맹자 연양의 왕을 수고론 천리를 이래 무슨 역장이 오고 있고 선생께서 양나라 해왕이 맹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맹자에게 그래요. 선생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득될 것이 못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부터 맹자가 시작이 돼요. 맹자가 시작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이득될 것을 이야기하니까 맹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뭔 이득을 먼저 찾습니까? 어질고 올바르게 정치를 하시면 됩니다. 인의 정치를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인을 해치는 놈, 적인, 도적하다고 해친다는 이야기예요. 어질다라고 하는 인을 다음 시간에 이 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해드릴 겁니다. 다시 인을 해치는 것을 도적놈이라고 하고 적인자, 적
이때 적은 해치도 않은 동사이고 이때 적은 도적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친 놈을 도적놈이라고 하고, 자, 을을 적의자, 적의자, 을을 올바름을 해치는 것, 적의자, 이것을 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험상궂고 무서운 도적놈들을 잔적이라고 이야기죠. 잔적을 소탕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죠.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주나라의 왕이 걸주에서 추가하는 사람이에요. 주왕을 죽이는 것은 양해왕이 물어봐요. 양해왕 후기에 주나라의 마지막 왕이 천자가 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왕을 죽였습니다. 신하가 천자인 주를 죽이는 것, 아무리 이거 폭군이죠. 폭군이었던 주를 죽이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맹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맹자가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하가 임금을 죽였지만은 신하가 임금을 죽인 것은 임금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개 사내의 두각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요? 주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어진 임금이 아니고 폭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폭군이었을 때는 제대로 임금 노릇을 할 때는 왕의 대접을 받지만은 폭군이었을 때는 임금 대접을 안 해주고 일개 사내에 불과하게 봐준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적인자 위지 적이요 잔적지 일부 위지 일부 잔적에 해당하는 한 사내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미문이 쉽습니다. 임금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죽이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일에 주라고 하는 주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제대로 정치를 잘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째 임금을 죽인 것이 되지만은 내가 죽인 것은 임금을 죽인 것이 아니고 일개 사내의 부가금을 죽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추추필법에 의한 추추대에 의한 맹자의 답변입니다. 자, 이렇듯이 역사에 관련되다 보니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보다도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맹자의 이런 사상, 그 다음에 공자의 이런 사상.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국보다도 더 유교 국가가 어디라고? 한국. 우리 조선이라고. 조선. 그것을 세계 역사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유교 사상이 좋다, 나쁘다, 잘못다 이걸 지금 떠나는 이야기예요. 응? 우리 역사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자, 유교가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유교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 때입니다. 독서상품과라고 하는 시험 제도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완전히 유교 국가가 되죠. 그러니까 유교 사상으로 정치를 해나간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이 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불교보다도 몇 년이 빨라요. 300년에서 400년이 빠르죠. 300년. 아니, 불교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고구려 소설이면 몇 년? 370년. 백제 때는 372년, 친유왕 원년. 그러니까 370년 정도가 더 빨다고 하죠. 유교 사상, 공자 사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공자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0~500년 지나가지고 유교가 바로 들어와요. 그러다가 그런 뜻이 시작도 그럴 텐데 하물며 유교 국가로서 활동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 때 내내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유교 사상에 우리가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종교,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은 잘못될 수가 있죠. 기독교 아무리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만야사를 일으키고 피비린내 나는 게 어떻습니까? 불교는 또 안 그렇습니까? 고려가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교의 폐단이기도 하죠. 고려할 때.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유교가 우리나라 사회에 끼쳤던 것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떻든 간에 공자의 역사적 관점을 갖다가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고 그러한 사고 개념 속에서 어째
외놈들이 쳐놓고 외세가 침략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움으로 봤을 때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이 일반 백성들까지도 수백 년간 지속되니까 책을 놓고 공부를 안 했던 선비라 할지라도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조선 말 때 프랑스 사람들 심리학을 이렇게 했을 때 강화도라든가 이런 데 침범을 했죠. 침범을 해서 약탈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일반 농민들 집에도 책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뒤도 자빠져서 놀래 자빠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서양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물질 문명 과학이 우리보다도 앞서가지고 훨씬 더 선진국같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개판이에요. 지금 찬영은 그것을 깨고. 자, 금방과 같이 바로 이러한 의를, 도덕적 정당성을 아주 뼈저리게 가슴속에 갖고 국가 경영에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 하물며 선비대로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의병을 일으켰고 이러한 사상이 어쩌면 호남 쪽에가 가장 질서 있게 또 깊이까지 이렇게 침투가 됐던 경우지 않겠는가라는 말은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자 사상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유교 사상이 금방 이런 의로움과 인의 사상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왔는가 그걸 갖다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게.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열강을 해주신 김 박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다음 주에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늘도 수요일입니다만은 다음 주에부터는 목요일이 합니다. 목요일 오후 3시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강하지. 네.